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큰 전쟁을 두 차례나 겪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지배층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통치 질서,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적 지배윤리를 확실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먼저 중앙정치기구는 어떤 식으로 개편되었는가, 개편이라기보다는 지각변동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심 이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거 글자를 좀 바꿀게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아시다시피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여진족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회의체, 임시 회의기구였죠. 별난에 대비하는 기구. 을묘외변 이후에 이제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계속 임진전쟁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임시회의기구가 계속 확대되고 날마다 비상시국이었던 거죠. 늘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임시회의가 삼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다 모이는 회의체로 점차 확대돼서 결국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 로 되었습니다. 외교 문제, 국가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등 국정을 총괄하게 된 거죠. 임시기구가 국가 전체를 이렇게 국정을 총괄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됐던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버리고 마치 귀족회의처럼 이곳에서 이 비변사를 장악한 붕당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도 약화되겠죠. 숙종 때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국면 전환이 일어났다. 정권 교체. 숙종의 탕평책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교체 탕평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변란이 많이 있었죠. 환국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환국을 거치면서 예전에 붕당, 붕자를 썼던 우리는 둘 다 벗이다. 너도 대인배, 나도 대인배, 정치 잘해보자. 이러한 붕당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고요. 너는 너 죽고 나 살자. 너는 소인배, 나만 대인배,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붕당이 변질되는 거죠. 이러면서 한 특정 정당,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권하게 된 붕당은 바로 이 비변사를 독점하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군사제도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원래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였죠. 5위가 있었는데 이 5위의 기능이 16세기 이후에 약화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5군영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선생님 5개 부대가 있다는 거 그대로 아닌가요? 다릅니다. 5군영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별한 원칙이 없어요. 먼저 임진전쟁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죠. 무너진 이유가 뭐였죠? 방어체제가 재승방략체제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진관체제에서 여진족을 방어하는데 더욱더 적합하다고 생각된 재승방략체제로 바꿨다가 이런 한 곳에 모든 군대가 모여서 싸우다가 그 부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지역을 지키는 부대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이런 재승방략의 허점으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육군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전쟁 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군의 신무기인 조총, 이 조총이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가 새롭게 설치가 되는 거죠. 훈련도감은 이 그림에서처럼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삼수병, 포수, 총병이죠. 포수, 사수, 활 쏘는 부대, 살수, 총칼, 칼, 창부대, 이렇게 해서 훈련도감은 삼수병 체제로 운영이 되었고요. 삼수병 체제는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었고요. 어영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인조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어영청이 유명해진 것은 효종 때, 효종이 북벌을 하겠다면서 기병을 왕창 양성합니다. 이완 장군을 비롯해서 북벌을 하겠다고 어영청을 만들면서 이건 북벌 준비 때문에 북벌운동과 함께 성장을 한 그런 부대가 어영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괄이 반란을, 인조반정이 일으켜 나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서울이 도성까지 너무 북쪽의 군대가 쉽게 내려와 버렸어요. 안 되겠어요. 북한산성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총룡청이죠. 총룡청. 이런 부대가 만들어서 서울의 북쪽을 지킨다면 그럼 남쪽도 지켜야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호청을 만들어서 남한산성에 주둔하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숙종 때 기병을 좀 증강시키면서 서울 도성을 지켜야겠다. 도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금위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5군영 체제는 그때그때 차근차근 만들어져서 5군영 체제가 완비되고요. 여기 빈칸은 그러면 빈칸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훈련도감, 어영청, 총룡청, 수호청, 금이영이 만들어집니다. 지방 방어 체제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진관 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진관 체제가 복구되었고요. 그리고 양인 개병제에서 양인들이 군대에 갔는데 전쟁 났는데 노비라고 해서 안 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군대를 편성하는 소고군 체제. 여기서의 정답은 진관이란 말보다 진관 체제로 복구가 되었고, 소고군 체제로 정비됐다라고 해야겠군요. 화살표가 지역 단위 방어 체제라고 하면은 진관에서 재승 방략으로, 그리고 방어 체제 자체는 진관으로 복구됩니다. 진관으로 복구되었고, 이제 군대 구성에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군대를 편성하는 소고군 체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금 제도를 좀 개혁하게 되는데요. 아마 조선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백성들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제대로 국가 재정 기반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먼저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공납,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게 하는 거였죠. 방납의 폐단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좀, 공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 그렇죠, 대동법입니다. 이 대동법을 실시했던 임금이 바로 광해군인데, 이 대동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승이 있죠. 대표적인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 김유.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임진왜란 때 참혹한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납의 폐단을 느끼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바로 방납의 폐단을 극복해야 된다, 공납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에 강력하게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지 말고 쌀로 대신 내게 하는 대동법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토산물을, 실제 특산물을 현물로 거두던 대신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내도 돼. 그래서 1결당 12도로
쌀로 대신 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이제 특산물이 현물로 실제 물건이 아니라 쌀로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은 돌아다니면서 이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거 바꿔가지고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인이 등장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규모로 물건을 사들입니다. 광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 곳곳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상품 화폐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던 제도가 바로 대동법. 그런데 백성들이 대동법을 실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밑에 선생님이 그림에도 그려놨습니다. 바로 과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가가 호호 가호 단위였습니다. 집집마다 좀 유식하게 써볼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가호 단위였다는 거죠. 집집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예. 네 토지 가지고 있나, 많이 가지고 있나, 덜 가지고 있나, 이 토지 결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소작농들,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영정법. 영원히 정했다. 풍흉에 상관없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선 초기의 세종 때 풍흉과 관련해서 9개로 등급을 나눠서 연분 9등, 그 다음에 땅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눠서 전분 6등 이렇게 해가지고 공법 세금을 거뒀지 않습니까? 전세를 걷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높아졌으니 그런 거 없이 그냥 토지 1결당 4에서 6도로 전세를 정해버리자. 영원히 정했다 해서 영정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풍요에 상관없이 내기만 하면 되니까 지주들도 뭐 그 양만큼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열심히 생산하면 되니까 지주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좋지 않겠느냐. 백성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러나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영정법을 실시했는데 울고 있는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 각종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백성들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균역법, 군역과 요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거 직접 몸으로 가서 때우지 않고 이제 군포를 납부하고 이제 대신 직업군이나 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병제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게 1년에 군포를 한 필만 부과해라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백성들의 군포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백성들이 돌리게 되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당연히 재정이 부족해지겠죠. 하지만 이 부족해진 재정은 어떻게 된다? 결작. 부족한 부분은 결손이 생기는 것은 토지 1결당 미곡 2두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걷겠다는 거죠. 이거 고맙네요. 없는 백성들에게는 좀 좋은 제도 아닐까요? 그리고 양반들에게도 너희들도 선무 군관포, 군관, 장교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앞에서 선무 활동하는 장교 직책을 명예직을 줄 테니까 1년에 한 필씩 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양반들에게도 1년에 한 필씩 걷고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을 징수해서 보충하겠다는 계획이죠. 멋져라. 이렇게 멋진 제도를 실시했는데 백성들은 왜 울고 있을까요? 바로 이 결작 때문이죠. 결작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부과되지 않고 지주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작을 어떻게 돼버립니까? 결작을 가난한 소작인들, 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기죠. 결작을 전가해버립니다. 네가 내! 안 그러면 소작 바꿔버릴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작까지 부담해야 됐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